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후 5시에 이제 특별 대담으로 편성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계세요. 하늘채님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방님, 톡톡 튀는 전지현 변호사님 항상 응원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국화꽃 당신님도 눈에 띄네요. 네, 오늘 오전 11시에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셨어요. 그리고 좀 전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윤석열 총장의 전 지지율이 위태위태하다. 20%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지금의 대선 전국 정말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지금의 이 상황이 삼국지에 나오는 후한 말기 상황 같지 않으십니까? 지금의 이 정치 상황에서 사마이는 누구고 유비나 조조는 누구로 봐야 될까요?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 오늘은 이 문제를 국민의힘의 4선 의원이자 평소에 존경하는 정치인이시고 그리고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권영세 의원님 모시고 조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권영세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너무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여의도에서 오기에 좀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뭐 어려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 어제 이제 의원님께서 최재형 원장 만나셨단 말이에요. 예, 예. 그 자리에서 입당해라! 이래서 한 건가요? 예. 그 뭐 당연히 어저께 만나는 자리의 목적이 저로서는 입당해라 이런 거였기 때문에 입당 요구를 강하게 했습니다만은 그 외에 아마 최재형 전 원장께서도 입당을 하는 것이 이 본인이 정치를 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로 좀 수월하고 좋을 것이다 이런 아마 판단이 들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아마 밤중에 고생 많이 하신 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오기 전에 이미 입당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온 게 아니라 의원님이랑 말씀을 나누고 이제 결정을 하신 거네요. 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이렇게 입당하겠다라는 생각은 예, 분명한데 이게 언제쯤 입당을 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마음이 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여러 가지 과거의 사례들을 얘기를 하면서 입당을 했을 때의 득이 그 실보다 훨씬 많고 뭐 일반적으로 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당했을 때 안 좋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허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 얘기가 설득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재형 원장님의 입장에는 그럼 권영세 의원님의 기여가 가장 크셨던 게 아닐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 최재형 원장께서 이런저런 얘기, 제 얘기를 포함해서 들어보고 입당을 하는 것이 본인 얘기대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리고 또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유리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쓰셨던 거로 봅니다. 근데 이 내부에서는요, 예. 외부 주자의 사람들이 지금 더 관심이 많은데 최재형 원장 입당 전에 뭐 홍준표 의원이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내부 주자들도 있었거든요. 예, 예. 이분들만으로는 현재도 있습니다. 예,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물론 그분들도 뭐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뭐 여기에 관여하시는 윤희숙 의원도 계시고 또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의원 제가 뭐 다 얘기를 못 하겠는데 워낙 많아서 그분들이 다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지금 이 지지율이 조금 아직 많이 오르질 못했다 뿐이지 한 분 한 분의 개인의 능력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여당의 어느 후보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후보들입니다. 근데 그런 후보들도 있지만 또 지지율이 높으면서 또 인품도 훌륭하고 능력도 출중한 분들이 더해진다면은 그건 뭐 금상첨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외부에 계시는 분들을 좀 영입을 해와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우리 당 내부에 컨센서스를 이뤘고 그 역할을 제가 또 우연히 바깥에 계시는 분들 몇 분하고 인연이 좀 있으니까 제가 그 역할을 해달라 해서 제가 수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확실히 이 컨벤션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문제는 뭐냐면은 여당에서 최재형 원장을 공격하는 포인트는 명분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사정기관의 장이, 권력기관의 장이 헌법기관이었던 거 아니에요? 검사원장이면. 근데 그렇죠. 임기도 끝나기 전에 뭐 월성 1호기 감사를 못하게 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야당으로 갔냐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예. 여기 대해서 본인은 뭐라고 혹시 어제 설명을 하셨어요? 어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았습니다. 묻지 않은 이유가 제가 충분히 납득을 하고 있고 여당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주장 그리고 실제로 오늘 여당 대변인이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말도 안 된다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묻지를 않았던 겁니다. 우선 그 명분이 배신이라 그러셨죠. 예, 정세균 총. 예. 그 뭐 배신 그런 것도 굉장히 웃기는 게 이 공직자는 지금 그 누가 임명을 했든지 간에 이 중립적으로 이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여당과 무슨 그 특정 정파의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배신이라고 얘기한 것도 굉장히 저는 웃기는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당에서는 무슨 또 더 심한 얘기를 했던데 우선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그 이 최재형 감사원장도 다 이제 둘 다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에 임기를 다 못 마치고 나온 지 얼마 안 돼 있어서 최재형 원장은 야당으로 이제 입당을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은 여당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하게 비판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비슷한데 다 그게 사실은 여당 탓입니다.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을 중립을 해치라고 강요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아까 그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를 못하게 한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방해 작업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 뒤에도 제대로 감사를 하니까 뭐 거의 그 핍박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바깥으로 모르는 상황이지요. 모르는 상황이고 이제 최재형 원장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어느 기관보다 중립이 요구되는 감사원장이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 야당의 주자로서 논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분이 이제 남은 임기가 얼마 안 있다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게 정적인 중립이 이게 확실한 거냐라는 의심을 받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털고 나오는 거가 뭐 저는 오히려 맞는 선택이었다 생각을 하고 그만둔다면은 뭐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유스럽게 그 자기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배신이니 헌법기관의 중립성이 요구되는 헌법기관의 장이 나오자마자 어딜 갔느니 이런 부분은 여당 쪽에서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때 월성 1호기 감사를 가지고 넌센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의 어떤 의원이 그 감사 과정을 지적하면서 특수부도 아니고 공안부 수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다 이러면서 비판을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의원님 팬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캐리 2014님이 권영세 의원 화이팅입니다. 하셨고 순돌이 튀님이 페북에서 투정 부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예, 어떤 투정을 부리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용서하겠습니다. 또 캐리 2014님이 권영세 의원이 국민의힘에 계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예. 심님은 안녕하세요 권영세님 때문에 처음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아이고, 해주셨어요. 예. 제가 굉장히 고맙네요.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그 최재형 원장 하면 아름다운 미담으로 많이 알려주셨는데 그 개인적으로 네거티브 당할 부분은 사실 뭐 아직까지 없는 거죠. 없으신 거죠, 이분은? 저는 특별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뭐 대학교 다닐 때부터 잘 아는 선배긴 한데 어쨌든 뭐 모든 그 뭐 면을 제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살아온 삶의 모습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공개되면서 보면은 이런 분이라면 뭐 특별히 하자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여당이라는 분들이 없는 얘기도 참 잘 지어내서 만들었던 전력이 화려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회창 전 총재에 대해서 없던 병역 비리를 뭐 김대엽이라는 이상한 인간을 내세워서 네거티브를 했고 또 한일홍 여사에 대해서는 뭐 기양건설로부터 돈을 받았느니 어쨌느니 해가지고 그 서른 의원이 그 재판받고 유죄까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또 얼마나 또 이 흉측한 걸 들고 나올지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이 되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단단히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재형 원장님 자체로는 사실 굉장히 매력이 있으신 분인데 아는 분이 많이는 없으신 것 같아요. 인지도 문제. 이게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 인해서 그게 극복이 가능한 걸까요? 저는 어느 정도 한 번의 그 이벤트로 극복이 다 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이제 본인이 인지도가 좀 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활동을 해 나가면은 차차 국민들이 알게 돼서 인지도가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또 인지도 대비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그런 부분이 최재형 원장의 굉장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에서 지금 바깥에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이제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안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특히 정치에 대해서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인큐베이팅 기능을 이 작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러 차례 주장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뭐 다른 주자들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만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새롭게 들어온 분들이나 우리 다른 대선 주자들도 다 이렇게 좀 뭐라 할까요? 키워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 총장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좀 답답해하고 있는 부분은 본인의 메시지가 없다, 어떤 비전 제시가 없다 하는 예.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최재형 원장 어제 만나셨을 때 여러 얘기를 하셨을 텐데 예. 이분은 어떤 해안을 가지고 계시던가요? 국정에 대해서? 우선 뭐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한 시간 정도 만났고 뭐 그 뒤에도 전화 통화도 몇 번 했습니다만은 우선 주제가 과연 입당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언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할 기회는 없었는데 이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분들은 대개 또 이 두루두루 또 이 뭐라 그럴까요 식견이 있게 되고 또 감사원장으로 3년 넘게 재임을 하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세밀하게 볼 기회가 있었으니까 그 세밀하게 보는 과정에서 이게 이렇게 안 되고 저런 방식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미래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만간에 이 정치 선언을 하면서 본인이 왜 정치를 하게 됐는지에 더해서 어떻게 정치를 해 나갈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길 텐데 그 내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지켜봐야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의원님은 법조부터 해가지고는 입법기관, 그 다음에 주중대사 거치시면서 법조, 그 다음에 정치, 외교, 북한 영역까지 이렇게 다 일가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가견은 없고요. 조금씩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겸손하신. 전 예. 방송에서 뵐 때 예. 좀 무서운 이미지로 예. 느껴졌거든요. 근데 실제로 뵈니까 훨씬 부드러우신 것 예, 같습니다. 원래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인상이 이렇게 이 편한 인상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검사분들이 실제로 만나서 보면은 의외로 되게 귀엽다는 표현은 좀 그런가요? 네. 되게 부드러우신 부분들이 좀 많아요, 사실. 여기 후원회장으로 계신 안대희 이 대법관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 안대희 후원회장님도 검사 생활을 저보다 훨씬 오래 하셨는데 그렇게 뭐 무섭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혀 안 무서우세요. 되게 뭐 어쩔 때는 친구 같기도 하고 이런 말은 좀 그런가요? 인상도 굉장히 좀 동안이시고 좀 네, 동안이시죠. 이게 안 계시니까 마음 놓고 얘기하면은 좀 약간 재밌게 생기셨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귀엽게 생겼다 그럴까요? 예,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생방송이라서 자를 수가 없구만요, 이게. 귀여워. 그냥 좀 의원님의 생각인 걸로 저는 코멘트 안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재형 원장님이 입당을 하시면서 윤석열 총장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아요. 나도 들어가야 되나? 뭔가 좌불란석, 지지율은 계속 내려가고 있어. 어떠실 것 같아요? 윤 총장에 대해서도 뭐 제가 지난 7월 3일인가요? 만났을 때 빨리 입당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이미 이제 한 몇 개월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면서 이게 정치 선언을 한 뒤에 민생 행보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이 좀 굳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이제 입당을 빨리 안 하고 행보를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이제 최 원장께서 이렇게 바로 입당을 하시니까 윤 총장은 또 이렇게 또 따라서 들어가는 것도 좀 멋졌고 그래서 좀 머뭇거리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7월 전에는 입당을 하는 게 우리 당에도 좋고 본인에게도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늘채님이 기대했는데 왜 권영세 의원님은 당대표 도전 안 하셨네요. 다음번에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번에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 이제까지 생각했던 거는 11월 정도에 가서 야권 단일화를 구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안철수 대표 전례도 있잖아요. 예. 성공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본인이 딱히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는 거에 의하면은 이게 지금 본인이 즐겨 얘기하는 거가 국민들이 불러서 나오게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따라서 그럼 국민들이 불러서 정치를 하게 됐으니까 그럼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해야 될지 아주 구체적으로는 이 국민의힘을 플랫폼으로 정치를 해야 될지 어떨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물어보는 시간 또 그리고 이 우리가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우파뿐만이 아니라 중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 지지를 이끌어내야지 확실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런 시간을 갖겠다 이래서 그런 거지 그게 11월까지 입당 안 하고 끝까지 입당 안 한 상태에서 단일화 경선을 하겠다 이런 거는 저는 반드시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에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뭐 제가 그 예를 설명도 하긴 했지만 지난번에 그 안철수 후보와 그 오세훈 당시 후보가 단일화 경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지난번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좀 높았잖아요. 네. 근데 실제 단일화 경선하는 데는 오세훈 후보가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는 전국 선거의 이 축약판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그 시장 보궐선거에서 이 서울 시민들이 그러니까 대체로 볼 때 전국 국민들이 이 우리 국민의힘을 정권 교체의 플랫폼으로 인정을 해 주시고 있다 이런 결론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오히려 그 결론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윤석열 총장이 됐건 누가 됐건 이게 제3지역에 있다가 이 국민의힘에서 경선에서 뽑히는 후보와 단일화 경선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승산이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이 볼 때는 국민의힘이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보수권대. 그러니까 나는 중도 확장해가지고 나중에 저기랑 합칠 거야.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닐까요? 혹시?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얘기를 할 때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또 뭐 부정적인 부분도 마음속으로 있을 수가 있겠지요. 우리 국민들께서 모든 분들이 국민의힘을 다 이게 긍정적으로 보고만 계시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은 뭐, 좋아하는 부분 또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뭐 세상 일이라는 게 100% 마음에 들어서 하는 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남녀가 결혼하는데도 100% 마음에 드는 거는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윤석열 총장도 국민의힘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은 본인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고쳐나갈 생각을 하고 빨리 들어오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개혁 보수는 중도랑 통하는 거 아닐까요? 그 정치에서 중도라는 영역이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뭐, 사안별로는 중도적인 정책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뭐, 크게 봐서는 보수와 진보 이렇게 이분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중도, 뭐, 보수, 진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소위 제3지대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제3지대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중에 단일화 경선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조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프랑스 예를 들면서 그런 조언을 하시는 거가 우리 정치 상황에는 맞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프랑스와 우리의 정치 문화도 많이 다르지만 그것보다 현실적인 상황에 있어서도 프랑스가 마크롱이 제3지대를 만들어서 돌풍을 일으키고 대선에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당시에 좌파는 좀 극좌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다음에 우파는 부패 스캔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흔들려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간에서 오른쪽 지대가 비어 있기 때문에 마크롱이 중간에서 우파 쪽 지대를 제3지대로 활용할 수가 있었던 데 비해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우파 지역에 국민의힘이 그동안은 뭐 거의 저희 좀 빈사 상태에 있었지만 그동안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지난 보궐선거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기도 했고 그 이후에도 많은 노력을 해서 뭐 심지어 30대 후반에 영선 의원을 대표로도 당선을 시키고 이런 어떤 변화의 몸부림을 보임으로써 지지율도 많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중간에서부터 우파 지역에 빈 지역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3지대 우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우파 쪽에서 제3지대를 찾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뭔가 중도 지형을 확장하겠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는 확장은 거죠? 좀 가능하겠지만 거기서 완전히 세력권으로 어떤 그 집단을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혹시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지금 이렇게 관망하고 있는 게 어떤 그런 가치보다 사람의 문제는 아닐까요? 들어가면 불편해질까 봐 그런 건 아닐까요?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이준석 대표가 네, 그분 강점도 유승민계 있지만 맞죠? 유승민계가 아니냐 그래서 좀 편파적일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뭐 실제로 그런 밖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저는 그거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쓸데없는 기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그 이준석 그 대표가 지금 요즘에 조금 약간 뭐 이 좀 실수가 있어가지고 어려움도 잠깐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 편파적으로 누구 어느 계보에 속해가지고 그 특정인만을 위해서 일할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만에 하나 우리 윤석열 전 총장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지금 입당을 망설이려는 거라면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입당하라고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시점에서 신정혜님이 슈퍼챗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권 의원님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님 좀 잘 좀 챙겨달라고 부탁하시네요. 예. 그 뭐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그 저기 똑똑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도 많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경험이 조금 부족하니까 저기 이 큰 당을 이끌어 나가는데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 같이 경험 있는 사람들이 좀 조언을 하고 또 본인도 저기 아주 학습 능력이 뛰어난 이 정치인이니까 고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준석 대표를 어떤 국민의힘의 선물이다 그냥 이렇게 보시나 봐요. 예, 뭐 저는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하고는 만나셨어요 최근에? 저요? 네. 저는 그 뭐 그렇게 최근에는 교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 당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이셔야 되나 가지고 예. 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조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맞거든요. 그 이유는 입당을 안 해서기 때문일까요? 그런 부분도 저는 틀림없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당에서 후보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저기 출마 선언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일정한 풀의 어떤 이 유권자들을 나눠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빠지는 거는 처음에 초기에는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 앞으로부터 행보를 좀 잘 가져가고 또 메시지를 잘 낸다면 다시 뭐 회복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장모 법정 구속됐을 때 예. 윤석열 캠프에서 그냥 법 앞에 공정하다 이걸로 끝이었거든요. 예. 그거 대처 잘한 거라고 보세요?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거가 뭐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바로 뒤에는 뭐 좀 더 추가 설명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 당에서는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굳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사람들이 그게 뭐 저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쫓아내고 싶어서 뭐 굉장히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쫓아내고 싶어 할 때 이 부분이 만약에 큰 문제가 있었다면 그 당시에 진작에 이 문제를 터뜨려서 쫓아냈을 겁니다. 근데 그때도 그렇고 그 뒤에도 X파일이 있느니 없느니 뭐 이런 얘기만 하지 구체적인 거는 얘기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판결도 사실은 그렇게 이 석연치 않은 구석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뭐 크게 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에 더 이상의 데미지를 주는 일은 저는 없을 거다.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20억 부정수급했다고 하는데 장모만 그게 돈을 다 가져간 게 아니라 공범자들이랑 가져갔고 장모는 또 거기에 뭐 투자를 한 걸로 그렇게 그렇죠. 났지만은 그거에 비해서는 또 많이 가져간 건 아니었었잖아요. 예, 그리고 뭐 2014년에 이미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이미 윤석열 총장이 그 정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인데 그때 불이 건댔던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갑자기 이 누구죠? 이 황희철일까요? 황희석 의원. 예, 황희석하고 의원은 아니죠. 예. 아니죠. 지금 조모 민주당 열린민주당인가요? 거기서 그냥 고발했어요.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열린민주당 계열에서 그걸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는 검찰이 기소를 가로늦게 하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처음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처음에 법원 재판장의 태도가 처음하고 나중하고 조금 바뀌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어쨌든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이 있는 재판이라고 봅니다. 예, 법정 구속은 좀 지나치다는 예. 얘기들이 저도 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의원님은 그러니까 2년 선배가 최재형 원장이고 그다음에 2년 후배가 서울법대 2년 후배가 윤석열 총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묘하게 인연이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럼 대학 때 같이 사시 공부하셨었어요? 이 최 원장님하고는 같이 고시 공부를 같은 곳에서 하진 않았고, 윤석열 총장하고는 고시 공부도 같이 했었죠. 그 연세대학교에서 예, 같이 그렇습니다. 하셨어요. 예, 예. 근데 윤석열 총장 그 이후로도 이게 계속 공부를 하셨고, 그러니까 의원님은 공부 열심히 하셨고 윤석열 저도 별로 안 총장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더 안 해가지고, 좀 늦게 됐죠. 그러니까 뭐 철학책, 물리학책 예. 이런 데도 관심이 뭐, 많았다고. 엉뚱한 데 관심이 많은 후배였었습니다. 아, 근데 그게 아마 검사하는데도 도움이 됐겠지만 앞으로 정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두 분을 다 보시고 나서 예. 의원님은 법조인으로서의 생활도 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예. 것도 걸어오셨는데 누가 더 정치인으로서 소질이 있다고 보세요? 이제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한 가지만 이렇게 정형화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고요. 둘 다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보수 정치인으로서 최재형 원장은 어떤 보수의 어떤 품격이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권력 의지도 강하고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도 권력 의지도 굉장히 강하면서도 굉장히 강단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다 정치인으로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빨간색, 파란색이 다 그 자체로 매력이 그렇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혹시 당내 주자들 지금 많이 남았는데, 저 사람은 좀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짜증나는 후보 있으세요? 솔직하게. 그거 뭐 있죠. 있죠. 개인적으로야 있는데 네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그건 뭐 제가 입으로 내진 않겠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 지지율은 얼마 안 나오지만 이 사람 다크호스로서 충분히 클 수 있다 혹시 그렇게 눈여겨봐야 될 주자 있을까요? 그것도 제가 좀 이렇게 객관적이어야 되니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지금 지지율이 안 나오는 후보들 중에서 능력이나 이런 면에서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야권, 야당 혹은 바깥에 있는 주자뿐만이 아니라 여당의 주자들하고 비교해서도 손색 없는 후보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선 과정이 그런 분들이 이제 지지율이 커나가는 모습을 틀림없이 보일 거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흥미진진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이제 심님이 오늘 슈퍼챗 많이 들어옵니다. 예. 심님이 저는 진보였다가 윤 후보님 때문에 지금은 중도라고 윤 후보님 지금 힘드실 텐데 많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입당을 하셔야 도와드리지 지금 그렇죠. 어떻게 도와드리기에는 좀 문제니. 지금도 사실은 조금씩 아까 인큐베이팅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입당을 하면은 좀 더 본격적으로 많이 도움을 줄 수가 있겠지요. 제가 아까 다크호스 언급하니까 비긴 어게인님이 그런 사람 있다. 윤희숙 의원이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근데 윤희숙 의원은 어떤 여성 정치인의 새로운 지평을 또 개척한 분이 아닌가 또 싶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재명 지사랑 또 싸울 수 있는 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당내 토론이 한층 더 품격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준석 대표 얘기 좀 해볼게요. 의원님. 홍영길 대표하고 합의하고 나서 지금 본혹을 치르고 있는데 이거 빵선이 중진한테 당한 건가요? 저는 여당 대표한테 말렸다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당의 의사결정, 그 다음에 정책결정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아무래도 현역이 아니니까 조금 그 부분을 지식이 없어서 실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지급하느냐 부분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론은 일반적인 보편 지급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당론을 바꾸려면은 일정한 당론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제 개인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표로 얘기를 할 때는 어떤 당의 공식적인 의견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스테이크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모르니까요. 그 당론이라는 게 보통 이렇게 여야 대표끼리 회담하기 전엔 당론을 먼저 의원총회에서 정하고 그 의견을 그렇게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당론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져요? 당론이라는 건 중요한 정책에 관해서는 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 즉 당론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거기서 그 당론에 입각해서 얘기를 분명하게 했어야 됐다. 이런 얘기지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 이후에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이렇게 뭐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중환자하고 감기 환자 있는데 똑같이 약국 처방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선별 지급이 돼야. 선별 지급이 돼야 되고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뭐 긴급 재난지원금을 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작년에 처음에 지급할 때 보편 지급을 해서 저도 받게 됐는데 그때 사실은 수령 거부를 할까 그러다가 이 정부에서 그 제가 수령 거부를 하면 그런 거 돈 모아가지고 똥똥한 데 또 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일부러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대신에 그거를 천안함 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듯이 이게 다 이게 무슨 뭐 그 우리 대통령 월급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여당 대표 월급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국민 세금으로 주는 건데 이런 그야말로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재원을 아무한테나 막 주고 뭐 이런 거는 선거에 지금 이용하려고 저러는 거 아닌가라는 그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재원이 있으면은 그 어려운 분을 더 준다든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여러 가지 영업 정지라든지 영업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이 피해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 소위 소급 지급이라도 했어야지 그걸 또 지금 일반적으로 다 나눠준다고 그러는 거는 대선을 앞둔 어떤 일종의 매표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여기서 선별할 부분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는 어떤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책임 회피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의원님께서 정치 선배로서 이준석 대표에게 정치 평론가와 당대표의 말이 가져야 할 무게감의 차이가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이준석 대표의 말은 이제 제1야당의 의견이고 또 제1야당을 지지하는 이 국민들의 의견도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무게감을 이제 좀 학습이 빠른 사람이니까 머리가 좋은 분이니까. 이미 이제 느끼고 있겠지만 그런 어떤 무게감을 좀 더 느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 잘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개선의 여지가 많은 분이라는 거는 인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여당의 그 경선단 모집하는 거 그걸 문자를 받고 거기 자기가 신청을 한 다음에 누구를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업무 방해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적절한 행동이었을까요? 근데 그 여당에서 일단 업무 방해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자기도 나름대로 참여를 해가지고 판단을 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업무 방해가 되는지 같은 법률가시니까 저도 법률가로서 이해가 안 되고 좀 요즘 여당이 좀 어려우니까 어지를 많이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재원 전 의원이 굉장히 아주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많고 대단한 능력가입니다. 근데 좀 이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 한 면에서는 이게 소위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부분에 대해서 그걸 되게 그 우려를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구분 없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종을 울릴 수가 있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너무 희화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는 뭐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얼마 전에 윤석열 캠프의 그 전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논설위원이 뭐라 그랬냐면은 Y를 치는데 도와주면은 이거를 뭐 덮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당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김용민 의원이 그럴 만한 뭐 어떤 자격이 되냐 당신님 이렇게 반응을 했거든요. 저는 이거 잘 모르겠는데 논설위원 출신의 어떤 대변인 이러면은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뭔가 그래도 가능성은 열어두고 봐야 되는 게 아닐지. 그 진보라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평등하고 차별하지 않고 이런 거
그 자신들의 가치로 보통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용민 의원도 어떤 사람은 자격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격이 없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웃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동훈 기자를 저희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그래서 이동훈 기자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그리고 이 터무니없는 사람이 와서 좀 헛소리가 가까운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전달할 사람은 아니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이 수산업자의 뇌물 사건을 조사하는 것과 수사하는 것과 별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 공작적인 수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렇게 요구하려고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 피의사실 공표도 맞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이게 예. 경찰에서 나가지 않았으면은 언론에 보도가 될 리가 없거든요. 지금 피의사실 공표 준칙을 공보 준칙을 앞으로 세부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하면서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는지 그것도 좀. 예, 이 정부는 끊임없이 내로남불로 비판을 받는데 또 끊임없이 그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조사를 받을 때는 이게 피의 사실이 공표됐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 지금 자기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수사를 받을 때는 끊임없이 또 피의 사실 공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이게 참, 법무부도 이게 법자에다가 없을 문자를 써가지고 법무부라고 그러는데 진짜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무법천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무법천지를 만들어버린 지금 여권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예. 싶은데요. 지금 이낙연 대표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단 예. 말이에요. 근데 유인태 정무수석 맞잖아요. 이분이 예. 얼마 전에 언론에서 인터뷰한 걸 보니까는 원래 말을 되게 잘하세요. 이낙연 전 대표가. 예. 그래서 그런 진가가 토론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던데 이게 정말 이낙연 전 대표의 말 잘하는 개인기인가요? 아니면 문심이 거기 있는 건가요? 두 개 다겠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당선이 되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소위 친문 세력한테 어려울 거다라고 내부적으로 아마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재명 지사를 안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네들 능력 범위 내에서는 거기를 안 주고 다른 후보, 특히 가장 마음에 드는 이낙연 지사를 이제 밀어줘야 되겠다 이런 노력은 많이 하고 있을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낙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낙연 전 후보 지금 이제 후보라 그러면 되겠네요. 후보가 그 말을 굉장히 이 멋있는 말을 잘 골라서 언론인 출신이라서. 언론인도 이게 사실 이 팬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네. 방송 기자 출신이 아니고. 근데 팬 기자 출신이 펜으로 쓰는 거를 이렇게 말로 옮기는 게 쉽지는 않은데 말로도 그런 좀 좋은 말들을 잘 골라서 쓰는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큰 장점이지요. 아니 근데 친문이 이재명 지사를 경계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새 정권 들어오면은 지난 정권 치는 거는 다 똑같은데 그 기간에만 차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언제 칠지? 근데 정도도 차이가 있거든요. 정도. 정도.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의 어떤 개인 스캔들이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 부분을 공격하실 건가요? 김부선 씨 관련 얘기라든지. 저희들이 공격하지 않더라도 이미 충분히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김부선 씨하고 또 몇 분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격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여당의 후보가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누가 되는 게 더 만만해요? 글쎄. 만만하다는 말이 누가 더 쉬운가요? 우리 후보 열심히 하면은 누가 됐든지 간에 저는 충분히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제가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가 전제가 되겠지요. 내년에 이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 마지막까지 이 부분만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 혹시 있으실까요? 글쎄요, 방심이겠죠. 방심? 방심이니까 좀 우리가 여론 지지율이 좀 높다 그래가지고 조금 이게 마음을 놓고 노력을 예를 들어서 중도를 확장하는 노력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몸가짐을 조심하는 노력이라든지 몸가짐과 말 조심하는
노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줄이는 순간 우리 국민들께서는 또 귀신같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지지율의 변화로 가져오니까 우리가 그 선거가 딱 물론 뭐 선거 끝난 이후에 이 승리를 해서 정권을 이끌어 가는 때도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항상 마음을 놓지 말고 그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심은 금물입니다. 근데 의원님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방심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저쪽에서 그렇죠. 높게 나오는 게 예. 지금 빨리 추격을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끝까지 해야 되는 게 이제 저는 뭐 낙관적으로 봅니다. 우리 후보들이 다 좋은 후보들이고 또 열심히 하고 또 우리 당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 후보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레이스에 들어가고 이제 이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의 윤곽이 나타났을 때 그 후보 누구라도 저는 여권의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되더라도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 만약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은 이런 문제는 확실히 우리가 고칠 것이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런 우선 문제점들은. 그러니까 이념에 치우쳐서 일을 할 게 아니라 그야말로 실사구시고 이 민생을 위한데 좀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전 정부와 확실한 차별하고 우리 국민들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 문제가 요즘 가장 심각한 문제 네.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부동산 그 실태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념적으로 접근을 했지요. 부동산은 처음에 제가 이 정부 초기에 그 신문에 난 거를 봤는데 부동산은 시장에 맡기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서 내가 잘못 읽었나 하고 다시 보니까 시장에만 맡기면 된다가 아니라 시장에 맡기면 안 된다라는 게 이게 뭐 맞는 얘기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시장에만 맡기면 안 되는 건 맞지만 애초에 시장에 안 맡기고 완전히 그거는 뭐 사회주의식으로 해서는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이 어땠습니까? 이게 엉망이 돼가지고 부동산이 몇십 프로씩 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민주당이 지금 벌이고 있는 실수 내지는 실책을 또 우리 쪽 버전으로 뭐라 그럴까요? 실수를 만들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바로 보고 현실에 있으면 끊임없이 현실에서 어떤 정책이 요구되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클릭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 민생이 조금씩 나아지는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실사구시는 좋지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보수당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 좀 더 관심이 덜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예. 그럼 뭐 지금 부동산 문제가 얼뜻 염두에 둬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약자라든지 뭐 중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서 기업과 노동자면은 그 기업에만 좀 관심을 두고 근로자들, 노동자들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또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 오해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뭐 노동자를 위한다는 사람들이 노동자들 제대로 위하냐 하면은 대부분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외면을 하고 일부 귀족 노조에만 그 혜택을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보수주의자들이 지금 시행하는 정책들은 이거 진짜 대부분의 근로자들,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약간의 오해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실에서 지금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 되고 근로자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근로자들한테 더 좀 이 방점을 두고 정책을 펴나가야 되고 뭐 이렇게 이 현실에 맞는 실용적인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허문서님이 이준석 대표가 왜 권영세 의원께 일임했는지 알겠네요.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권영세 만세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는 이제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현명한 다음 대선을 잘 치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행복한 나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나라는 사다리를 치워버리고 너네 이거 먹어 빵 던져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사다리를 놓고
거기 올라갈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기꺼이 이 사람을 안아 올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그런 공정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내년 3월 대선에서 모두가 같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특별 출연해주신 권영세 의원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